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그리고 새 대통령 취임식인 내일 모레 이틀간 사건 반장은 결방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환자가 최근 중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부쩍 늘고 있다죠. 우리 보건당국도 여름철 재유행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어르신 등 이 고위험군 보건소 등지에서 꼭 예방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푹푹 찌는 여름에 마스크 쓰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 만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가보죠. 인천의 한 무인점포입니다. 부모는 안 보이고 아이 혼자 저러고 있어요. 아이 좀 챙깁시다 하신 서미애님. 자, 어제 서울 올림픽대로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불이 났는데요. 시민들이 달려나와가지고 생수, 커피 그냥 이 손에 잡히는 대로 탁 쏟아졌어요. 저렇게. 자, 우등버스 기사님이 소화기로 진화를 했습니다. 모두 칭찬해요 하신 이 동탁님. 자, 지난 토요일 구미로 가는 대경선에서 쓰러졌던 여학생입니다. 입에 사탕 넣어주신 아주머니, 팔다리 주물러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신 최다민님. 자, 우리 남편이 어제 산에 갔다가 심 봤어요. 뿌리 하나에 삶 2대가 달려있네요. 아우, 좋겠다 하신 김지현님. 자, 지난 토요일 서울 영동대교입니다. 지진이라도 오려는 건가요? 새들이 저렇게 대이동을 때를 지어서 하는 거 정말 처음 봤어. 완전 많어. 저 뒤에도 다 있어 하신 손예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실어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오징어 게임 3 베일 벗었답니다. 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뭔가 좀 어중간하게 끝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시즌3 완결편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였기 때문이죠. 자, 메인 예고편이 딱 공개가 됐는데 그럼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네, 오늘 6월 27일에 공개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시즌2 공개 이후 6개월 만인데요. 바로 어제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200만 회를 돌파를 했고요. 댓글도 24,000개가 넘게 기록을 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3는 456억 원을 걸고 펼치는 게임의 최종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기존 1, 2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게임, 또 그동안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에서는 게임의 참가자에서 파괴자가 된 기훈, 이정재와 함께 게임의 중심인 프론트맨 이병헌의 충돌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시즌 1밖에 안 보셨다 그랬잖아요. 1은 봤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거 마지막에 또 막 극 중에서 그 이정재 씨 죽거나 그런 건 아니죠? 죽어요? 아니, 저도 몰라요. 죽지 마세요. 이정재 씨, 이병헌 씨 다 죽지 마시고요. 지금 2025 미국에서 열린 넷플릭스 행사에 지금 배우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거? 예, 이정재, 이병헌, 박성훈, 강혜심, 최승현 다 참석을 했고요. 현장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 드라마기도 하고 돈도 많이 썼고요.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3편 나오면 2편, 3편 모아서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죽지 양 마세요. 변호사, 죽지 마시라고요. 양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아니, 기대가 돼요. 안 봤다고 하니까 2편이 사실 보신 분들은 아시기 위해서 중간에 좀 끊겼잖아요. 굉장한 반전이 있는 상황에서 더 어떻게 될 거야 하는데 딱 끊었기 때문에 기대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수선해줬더니 배째입니다. 자, 옷 수선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여성. 언니, 내 몸이 옷걸이긴 한데 핏감 딱 살게 수선 좀 해주라. 자, 사장님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치수를 막 꼼꼼히 봐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 날 갑니다. 예, 다음 날 오후 다시 수선집을 찾은 여성. 언니, 나 옷 가지러 왔어. 자, 주섬주섬 저렇게 옷을 챙겨봤더니 언니, 나 이거 계좌번호 싸줄게. 계좌번호로 넣어줄게 하고 저렇게 떠나죠.
자, 그 수선비가 계좌번호로 들어왔으면 저희가 이 시간에 이걸 전해드리고 있겠습니까? 네, 아니죠.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 9일 제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의류 수선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여성 손님이 이 업주에게 문자를 보내서 저번에 옷 수선해 주신 거 잘 입었다. 이번에도 맡기고 싶은데 현재 돈이 없어서 옷을 받고 나서 드려도 되냐고 묻고 돈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시간 뒤에 가게에 와서는 10여 분 동안 원피스를 직접 입어보면서 이 치수를 재고 수선을 맡기고 떠났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다음 날까지 꼭 해달라고 해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다른 일도 미루고 급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왔는데 맡겼던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챙긴 뒤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내일 드리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수선비는 모두 6만 5천 원이었는데요. 약속한 날이 지나자 제보자는 연락을 했는데 여성은 아직 일한 곳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 부모님과도 연락 안 하고 친구도 없다. 나도 힘들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부모님하고 연락 안 되고 친구가 없는 거랑 수선비 안 주는 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사장님이 한 3주 정도를 기다려주셨대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3주? 예, 다시 이렇게 기다렸는데 정말로 이 입금을 안 해주시면 그때 말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했더니 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 죽으면 되니까? 아니 수선비 6만 5천 원대에 죽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일단 제보자분은 내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잠깐 그 문자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래요? 크크크 그거. 교수님. 네. 진짜 왜 저러고 살아? 근데 요즘 약간 저렇게 이상하게 대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막 웃어요. 그러고 이상한 뭐 죽겠다,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가족 얘기도 하면서 막 크크크크 하는데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갈게요. 견딜 수 없는 냄새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회사원입니다. 저희 팀에 온 지 2개월 정도 된 직원이 있는데 잘 씻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봐도 정말 안 씻습니다. 머리 얼굴은 매일 기름기가 흘러서 꼬질꼬질하고요. 옷도 잘 빨지 않는지 일주일 내내 같은 옷만 입고 온 적도 많아요. 본인 몸이니까 그러려니 해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냄새인데요. 그 직원이 화장실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그 냄새가 가득 차서 다음 순서로 이용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무실에서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날이 추울 때도 힘들었는데 더워지면서 땀 냄새도 섞이니까 정말 못 버티겠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해서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분은 알겠다고만 하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업부서여서 외부 미팅이 잦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금 그 직원 대신에 다른 직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질 생각에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회사를 쾌적하게 다니고 싶은데 좋게 이야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돌직구를 날리자는 자아예요. 야, 상희야, 말해. 계속 말해.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해.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너. 야, 당장은 속상해도 나중에 가면 너한테 고마워할 거다. 그리고 일단 너가 살고 봐야지. 그 냄새 너 감당할 수 있겠어? 6월인데도 이 정도인데 8월 폭염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없지? 말해 빨리. 지열 씨 완전 냄새 난다고 말해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좋아요. 자, 지켜보자는 자아예요. 야, 상희야, 너 왜 이렇게 잔인하니? 얘기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건 지열 씨한테도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가령 돈이 없어서 집에 수도가 끊겼다든지, 목욕 자주 하면 뭐 몸에 뭐가 난다든지, 섣불리 괜히 얘기했다가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얘. 정 못 참겠으면 디퓨저나 향초 갖다 놔, X.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요. 일단 저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본인도 견디기 괴로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고
뭐 뭔가 사정이 있다, 뭐 돈이 없다. 근데 겨울부터 다녔다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다른 것들은 그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어서 저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치료를 권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회사를 위해서나 동료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을 못 가지고 있는 거면 소득세가 없나 몸이 아픈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회사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 씻을 만큼 아픈 상태도 아니고 수도비가 공공요금 중에서 제일 그래도 저렴한데 무슨 수도비를 못 내서 못 씻겠어요. 이거는 누가 훈련을 해줘요. 가르쳐줘야 되니까 꼭 얘기를 해줘서 본인도 좀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직업을 가졌으면 직업 정신을 가져야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되게 직접적으로 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샤워 제품 같은 거를 1+1은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선물로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좀 편지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부서를 이동하거나 저는 이직도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겠다. 네, 너무 힘들면. 네, 너무 힘들면. 자, 박 변호사님. 아마 알 것 같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인상 쓰기도 하고 지금 대화도 나눴다고 하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얘기. 네, 제가 고시 이제 공부를 한참 할 때 좋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운동 같은 걸 좀 하다 보면 이제 냄새가 되게 났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서. 예, 그 났는데 이제 그 쪽지 같은 게 이제 오면 박 더 변호사님. 화가 나요. 박 변호사님 혹시 네. 목욕을 하면 성적이 안 나오거나 아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아마 쪽지에 막 장문으로 선배 어쩌고 저쩌고 쓰면 더 냄새 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잠깐 네. 자리를 비웠다가 모르지 책상에 않아요. 딱 왔더니 네. 선배 그렇죠. 제발 좀 씻어주세요.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 겁니다. 뭐 제가 잘했다는 그 말씀 절대 아니고요. 아마도 뭔가 사정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안 하더라도 본인이 고쳐야 되고 고칠 겁니다. 굳이 강요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개구리 심보.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김준희님 기분 좋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고요. 핑크스완님 알 때까지 알려주는 게 선임의 자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지연님은 회사 가까운 곳 사우나 이용권을 선물로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기름통을 꺼내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 터치하는 그걸로 해서 불을 지르더라고.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하고 욕을 했더니만 안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들것에 실려 나왔지만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는데요.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고 나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몇 가지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아침에 정말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뉴스였죠. 이 달린 지하철 안에서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계속 속보가 막 뜨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천만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 범인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현존 전차 방화치상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이 범죄에 기해서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법원은 뭐 도망갈 염려가 매우 크고 공공의 안전에 현재나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을 비추어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를 갖고 있고요. 범행도구로 사전에 좀 준비한 거 봤을 때는 다음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람 신상 공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 오전에 그 해당 그 지하철 안에는 무려 승객이 400명.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43분쯤이었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포역을 300m 정도 앞두고 이 네 번째 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60대 남성이 갑자기 유리병에 담긴 휘발유를 꺼내서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겁니다. 놀란 승객들이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즉시 상황을 알렸고요. CCTV를 통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확인한 기관사는 열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승객들은 객실의자 하단에 있는 비상 개폐 장치를 찾아내서 지하철 문을 열고 이 터널을 통해서 인근 역사 대합실 등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또 기관사와 일부 승객들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서 직접 화재 진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골절 입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400여 명 승객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이 불을 지른 이 60대 남성은 대피하는 승객들과 섞여서 들것에 실려 나왔다가 이 손에 묻은 그름을 경찰이 수상하게 여기고 덜미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고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본인도 피해자인 양 들것에 실려서 나오다가 손에 묻은 그름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저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혹시 혐의 인정하시는 걸까요? 손해배상 청구 거론되는데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인 척 나오셨다고 근데 피해자 혹시 숨기시려 하신 겁니까? 아니요.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 했는데 네. 그거 공론화 하시려던 거 맞나요? 네, 아니요. 자,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 피해자인 척 빠져나온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이혼 소송 얘기도 있고요,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뭐냐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불과 10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다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나눈 과정에서 이제 호수차에 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죄송하다고 하긴 했는데 음성 변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현장의 분위기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들리진 않았다라고 그렇게 취재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그름이 있어서 나중에 발견되긴 했지만 실려 나가면서 피해자인 척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일부러 빠져나온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짓을 저질렀느냐, 이 질문에서도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맞는지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CCTV 같은 거 분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교수님, 이자가 말이죠, 택시 기사였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가 뭐 후반부에 또 전해드리겠지만 이자의 그 친형이 우리 동생은 폭력적인 성향도 아닌데 점점점. 자, 평범한 택시 기사, 폭력적인 성향도 아닌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수백 명을 정말 죽일 수도 있었던 대형 참사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날이 더워지면서 정말 숨죽여 있던 미치광이들이 조금씩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걸 계속 우려하고 있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던 저런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진짜. 네, 걱정스럽죠.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이렇게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또 높아지면서 본인이 충동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생리적인 어떤 변화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짜증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를 더 저지를 수가 있죠. 뭐 이 사람의 죄는 뭐 단순히 그냥 뭐 짜증을 냈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겠다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당시에 마약 검사를 했는데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뭐 술 냄새가 난다는 주변의 진술도 없었어요. 이해가 도저히 되지를 않죠. 아침 8시 40분쯤 되면 제일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는데 본인의 이혼이 뭐 공론화한다고 본인의 이혼을 왜 다른 사람들이 희생으로 공론화를 합니까? 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형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멀쩡하게 생겼고 멀쩡하게 행동했지만 범죄자가 많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조울증, 뭐 인지장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이해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괴로운 일이 많아도 묵묵히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남들의 희생을 그렇게 도모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192명을
숨지게 했던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그 주범이 김대한이었는데요. 네. 나 혼자 죽는 게 너무 억울해서 사람 좀 같이 죽여야 되겠다 해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지 몸에 불이 붙으니까 뜨거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네. 자, 이 사람도 좀 비슷했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진정성이라든지 사과를 함에도 그 뻔뻔함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피해자 중에 한 분, 너 왜 불 질렀느냐라고, 왜 사람들한테 이런 거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죽었잖아라고, 괜찮지 않느냐. 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예, 너 안 죽었잖아,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게 자기가 구조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오면서 태연하게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정하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뻔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400여 명의 승객들이 있었는데요. 대구 참사 때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나마 뭐 이제 불 안 나는 그런 소재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많이 위험했습니다. 선로가 아주 높이가 꽤 있었고 어두웠고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손잡고 또 겨우겨우 나왔는데 그 와중에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큰일 날 뻔도 숨 쉬는 게 어려웠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진짜 기관사들과 거기 계셨던 승객들이 정말 기민한 대응을 하셨기에 이 정도로 정말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개인사를 언급했던 이 원모. 자, 그런데 오늘 법원에 이자의 친형이 나타나서 동생 얘기를 했죠. 자,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자, 고등어구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 친형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동기가 사소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동생이 택시 운전하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야, 나 고등어구이 먹고 싶은데 좀 해놔라. 그게 이혼 사유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이혼 사유가 그거라더라고. 야, 여러 시간째 전화 왔어. 어디냐니까는 명동 경찰 됐더라고. 그래서 그 왜 있냐니까는 사고 쳤다더라고. 나 이거 꿈에도 몰랐어요, 이거. 진짜로. 형님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들께라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런 말씀 많이 했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얘기했어. 너 너무 큰 사고 됐다. 그렇잖아요. 공공 시절에 표준형이 잘한 거예요? 그건 엄청 잘못한 거죠. 자,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 앞에 자신을 방화 피해자 원 씨의 쌍둥이 형이다라고 얘기하는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사소한 이유를 뭐 고등어구이를 해놔라 뭐 안 해놓고 이런 걸로 이제 이혼이 시작이 됐는데 2주 전에 항소심 그러니까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뭐 위자료를 너무 많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액수 등으로 봤을 때 위자료 같지가 않고 재산 분할이 좀 부인이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산이 형 얘기입니다. 재산을 전처가 거의 전부 가져간다니까 이 내 동생의 마음을 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면서 동생 입장을 대변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그 승객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굉장히 심각한 거를 알겠다. 그러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의 이혼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을 한 걸 이해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이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형님이라는 분도 지금 이게 역지사지를 따질 문제입니까 지금? 역지사지를 아무리 해도 저런 짓은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저게 범행 동기로서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도 저는 전무하다라고 봅니다. 세상에 자기 이혼 판결에 있어서 너무 재산분할을 많이 해서 손해배상을 많이 해주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요. 가정법원 주변에 경찰이 다 경호를 써야 될 거예요. 일단 지금 이 방화범위에 적용되는 혐의가 현존 전차 방화 치상죄입니다.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람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것도 400명이 모여있는 집에 불을 지른 거하고 똑같이 법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숨질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현존 전차 방화 치상죄,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불을 지은 죄는요. 애초에 이 법 적용 자체가 살인죄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인 미수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이거든요.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안 나온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의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라도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 때문에라도 저 사람이 사람을 뭐 살해하진 않았지만 네.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지금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신상 정보 공개. 그거 말고도 지금 3억 3천만 원 재산 피해하고 150여 명의 지금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지하철 공사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구상권 청구 가능한데 문제는 재산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검토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많은 또 우려가 나오는 것이 기관사가 없는 이 지하철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당선, 뭐 김포 골드라인 같은. 자, 그런 데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무인 기관사로 운영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이후 아파트 잔디밭에서 잠들었다가 붙잡혔는데 현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이 지난해 3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진짜 내용이 너무 끔찍합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입니다. 지난해 3월이고 호치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40대 남성을 발견합니다. 피투성이었고요. 주변을 뒤져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흉기도 여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급히 해당 아파트 내부를 점검해 들어갔더니 그 아파트 침실에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잔디밭에서 발견된 남성은 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한 명은 피투성이로 아파트 잔디밭에서, 또 다른 한 명은 아파트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자, 그 두 사람의 관계는요? 자,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잔디밭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아버지는 지금 방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남성은 한국인이었고요. 40대 남성이고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망한 사람이 그 시아버지가 되겠죠. 그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인 그 시아버지한테 이 베트남 여성이 전화를 하거나 하소연을 좀 했다고 해요. 남편이 나를 때리고 반려견을 죽였다라고 전화를 좀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예. 아버님 아들이 나 때리고 우리 반려견을 죽였어요. 네, 저를 전화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베트남 가겠다. 그걸 아들하고 대화를 해보겠다. 항공권을 예약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까지 날아와서 말렸고요. 또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베트남에 도착한 뒤에 대화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저녁에 맥주 4캔 마시면서 아내하고 자녀들을 좀 잘해라 라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왜 네 조광지철을 때려? 똑바로 살아. 자, 이렇게 부자간의 대화를 마친 아버지와 아들. 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편 안 들어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 사람은 정말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이나 자기인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은 아버지시죠.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베트남까지 가서 아들한테 아내한테도 잘하고 좀 가정을 잘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주무셨는데 이 남성도 이제 자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편이 아니고 아내 편이구나. 나를 질책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면서 잠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냥 순순히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서 아버지를 찔렀는데 그 찔린 상처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흉기를 발코니 너머로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2종류의 흉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저 아들. 아니 근데 아들이 아까 그 아파트 화단에서 네.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왜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흉기로 자신의 몸에도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후 발코니 밖으로 흉기를 던지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잔디밭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비원이 피투성이로 잠든 남성을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또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수년 전부터 이 베트남인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아내와 아이들만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찾아와서 반려견을 죽이고 아이들까지 위협을 하니까 아내가 도망쳐서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이 도움을 청한 건데요. 이 연락을 받고 베트남으로 온 아버지가 변을 당하신 겁니다. 자, 임모입니다. 뭐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는 당연히 실명과 얼굴 사진을 다 공개했죠. 예, 저희가 가린 겁니다. 예,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는 저런 모자이크를 치지 않았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사건의 그 호치민 법원의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는 다 인정을 하지만 어린 2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선처를 좀 해달라고 했고 이 남성의 형도 대가를 치르는 건 맞지만 가족과 다시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만 법원 측에서는 범행이 잔혹하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사유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받은 게 처음은 아닙니다. 예. 한국 동포를 강도 살인했던 30대 남성 그리고 베트남 여대생을 살해한 한국 청년도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실제 베트남은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형 집행 국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85건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는데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뭐 외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가 됐고요. 실제 그 형이 집행될지 여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한국인 뭐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것이 뭐 그렇게 뭐 빈번한 일은 아니라서 상당한 또 관심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여성, 카페에서 한 남성과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데요. 하지만 여성과 함께 있는 이 남성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진짜 남편은 어디에 있고 신혼여행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뭔가 이 기묘한 삼각관계에 휘말린 한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자, 일단 오늘 사연자분은 40대 남성이고요. 지금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을 때 마침 그 아내분은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직후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좀 받아주지 않고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내 곁에서 위로를 해줬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전 남자친구하고 결혼까지 계획을 했다가 그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유학을 가기로 하는 바람에 헤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곁을 지켰고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아내가 당신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을 받아들여서 얼마 뒤에 결혼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면서 결혼했으면서 왜? 예, 결혼 준비하면서 아내가 좀 딱 하나 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신혼여행을 꼭 미국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행 3일 차에 갑자기 남편이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좀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봐 남편은 아내한테 그냥 혼자서 놀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면서 뭐 많이 아프면 꼭 연락해라 얘기를 하고 관광을 하러 나갔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이 신혼여행인데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재미있게 놀고 있냐 이렇게 연락을 해봐도요. 뭐 반나절 내내 답장은커녕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나서 아내가 호텔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뭐 하고 놀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미술관 갔다가 카페 좀 들렀어 하고 좀 담담하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보통 이제 당신 혼자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놀러 와, 뭐 놀다 와 하더라도 아유, 이제 오빠 옆에 있어야지 어딜 가, 뭐 이러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있다가도 아픈 남편이 생각나서 계속 연락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빨리 오는데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의아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첫째 딸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도 태어나서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하고 그다음에 처남이 사이가 좋았는데 그 재산 문제를 놓고 완전히 원수처럼 된 거예요. 갈등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날마다 싸우다가 처남이 이 매형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나에게는 말하지 말고 집 앞에 카페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남과 매형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처남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떤요? 내가 매형이 불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실은 우리 누나 외도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헉! 자, 이게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외도를 언제 했냐 하면 신혼여행 중에 외도를 저질렀다라고 처남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미국이요? 그리고 또 왜 신혼여행지를 미국으로 했느냐. 전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선택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누나가 결혼 초반에 SNS에서 결혼한 티를 전혀 안 냈다. 그 이유 뭔지 아느냐? 전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 흔한 웨딩 사진 같은 거 프로필 사진으로 안 올렸어요. 언제 프로필 사진 올리냐 하면 결혼 3년 뒤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그때서야 옮겼다. 그래서 그때 결혼할 티를 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 낳기 전까지는 유부녀 티를 거의 내질 않았다라는 게 이 처남의 폭로입니다. 자, 결국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처남 간의 3자 대면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남편 역할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저격수 처남 역할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의문의 아내 역할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야, 내가 진짜 같은 남자로서 매형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다. 우리 누나 바람둥이야, 바람둥이. 당신 설마 했는데 혹시 진짜 내가 페탈라스 끙끙 댈 때 그때 그 전 남친 만난 거야? 여보, 얘 말 하나도 믿지 마. 그때 우연히 그냥 시간 맞아서 커피 한 잔 마신 건 맞는데 저스트 프렌드. 정말 우연히 만나서 잠깐 본 거야. 진짜 웃기고 있네. 그때 가슴 콩닥콩닥 뛰고 그러고 미국으로 신혼여행 간 것도 누나 다 계획한 거 아니야? 계획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진짜 당신 정말 작정하고 신혼여행 가서 그 전 남친이랑 바람 핀 거야? 맞아. 아니라니까. 내가 전 남친이랑 바람을 필 거면 애초에 당신이랑 결혼 자체를 안 했겠지. 얘가 지금 우리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이간질은 무슨 이간질? 다 누나 했던 말 아이가. 매형. 이 누나 이 독한 여자 누나예요. 완전 독한 누나. 누나. 야, 뭐라고? 이게 진짜? 아유, 때리봐라.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처남한테 한 가지 더 히든 카드가 있었다면서요. 네, 아내는 끝까지 당당하다면서 그거 정말 못 믿겠으면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 걸어가서 물어봐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남도 그대로 물러나진 않고 이것까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누나 굉장히 유명했다, 맘카페에서. 한번 들어가 봐라 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이 맘카페를 갔더니 글이 제목부터가 참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다들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이었고요. 그 내용은 나 남편과 사랑 없이 결혼을 했고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 지금도 첫 남자친구가 종종 떠오른다라는 애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혼하자. 안 되겠다. 진짜 좀 심각하죠.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렸죠. 아내가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놨는데 그게 이른바 베스트 게시글에 등록돼서 댓글이 무려 200개가 넘긴 달린 글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전 남자친구와 만난 적은 없지만 결혼 초기에 전화 몇 번 했는데 너무너무 설렜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이런 내용도 와우.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쓴 글의 대부분은 전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거나 결혼 전에 미혼으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글들이었대요. 많은 회원들이 남편 불쌍하다, 이혼해라 라고 댓글을 달자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또 답글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혼하자. 해야죠. 이 사람은 이혼해야 되는데 이게 아내는 자신이 쓴 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변명을 좀 했는데요. 어떤? 그 내용이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미혼일 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당신을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낳고 살다 보니까 당신 같은 좋은 남편을 선택한 거 후회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게 이 아내가 썼던 글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당신이 정서적으로 바람을 피운 거다 얘기를 하고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맹세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면서 거부를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이 아내와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과거 연인을 몰래 만나고 연락했던 아내, 이것도 일종의 불륜 아닌가요? 라고 이 남편분은 묻고 계십니다, 양 변호사님. 조금 모호해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 갔었을 때 일은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배탈이 난 틈을 탄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맘카페에 글을 올린 건데 그 남성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확실한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 가지고 이거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솔직히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도 좀 비슷한 아, 생각인데요. 진짜. 변호사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변호사들 정말 물적 증거가 지금 있기보다는 마음적인 부분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회를 좀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상이란다. 물적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적인 뭐 글 쓴 거를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것보다 처남이 저걸 옆에서 부추기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커요. 미국에서 만났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부정행위까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처남이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일단 처남이 좀 못 믿어요. 악의를 갖고 처남이 만들어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비법조인 우리 박상희 교수님. 네. 믿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네, 남편의 속상함은 100배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까발리면 사실은 나만 할 가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아이를 키우고 뭐 힘들게 살다 보면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을 뭐 몇 번씩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현실의 삶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가정이 중요하고 저는 이 여성도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묵묵히 아들, 딸 잘 키우다가 이제 밤에 몇 번 정서적으로 센치해질 때 저런 걸 남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집에 있을 수도 없다라고 결정하신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겠죠. 하지만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변호사님들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라도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을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당신같이 좋은 남편 선택한 걸 후회한 적 없다. 얼마나 비겁한 얘기야, 이거. 너무 비겁하고 정말 좀 많이 저 듣는 저도 많이 화가 나는데 가족 댓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 왜 당황하고 있어? 아,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댓글도 보겠습니다. 러브러브님, 한 번 기회 주면 또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아이스초코님, 정서적 바람이 더 배신감이 든다고 하던데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자님도 이혼의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오토바이에게 끌린 채 이렇게 꽈당 넘어지더니 이렇게 질질 끌려가기까지 하는데요. 네, 여성을 매단 오토바이가 거침없이 달려서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가게 사장이 서둘러서 이 두 명을 쫓아가는데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성의 가방을 노린 도둑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여성에게 바짝 다가가서요. 순식간에 낚아챈 건데요. 여성이 가방을 쉽게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대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아우, 저 피부 어떻게 해, 저거. 네, 결국 가방을 놓친 여성은 깊은 찰과상을 입고 거액이 든 가방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사건 다음 날에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아, 나쁜 놈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이곳은 PC방입니다. 천장에서 판자가 뚝 떨어지더니 불꽃과 함께 조명이 꺼지고 웬 남성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사람이에요? 예,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얼른 자리를 피하죠. 천장에 이 매달린 남성을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표정으로 이렇게 왜 저기서 나와? 쳐다봅니다. 그러기도 잠시 얼른 사다리를 가져와서 그 아래에 놔주니까 남성이 조심조심 겨우 사다리에 앉습니다. 왠지 도둑놈? 아, 아닙니다. 에어컨 보수 작업 중에 약한 지지대를 밟았다. 그게 그만 무너져서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PC방 사장은 다친 사람도 없고 배상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유, 무서워요. 예, 다음 이어갑니다. 한적한 가게 아닙니다. 직원이 매대 앞에 서서 이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 헬멧을 쓴 채 달려온 괴한이 등 뒤에서 직원의 입을 막고 팔을 붙잡습니다. 강도! 납치! 저항하는 직원을 거칠게 제압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케이크를 든 남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괴한이 또 같이 손뼉을 또 쳐요. 이런 직원의 생일을 맞아 친구들이 깜짝 이벤트를 했습니다. 나같이 바로 절교다. 네, 비록 깜짝 놀라게 한 값으로 한 대씩 맞기는 했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성공한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저건 아니다. 글쎄요, 저건 헬멧으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계단참에선 고양이가 앞발로 꾹꾹 이렇게 뭔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개로 보이는 물체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데요. 개? 네, 가까이 가보니까요. 세상 편안한 표정의 개가 고개를 슬쩍 들어서 보고 있죠. 바닥에 늘어져서 고양이에게 안마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꾹꾹이. 네, 자세를 고쳐 잡은 고양이가 계속해서 꾹꾹 이렇게 옆구리를 누르고 있는데요. 개와 고양이는 앙숙이라고 하던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교수님 짧게 한 말씀. 개 귀여워. 자, 글로벌 팩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와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타이레놀 빠른 걸로 주세요. 통증을 15분 만에 빠르게 두통 발열에 타이레놀 500. 타이레놀 근육통에 오래 가는 걸로 주세요. 반은 빠르게, 반은 8시간 내내. 근육통에 타이레놀 ER. 타이레놀. 몽베스트. 상받은 물맛, 투명함, 균형감, 부드러운 눈넘김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상받은 물맛.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은 대통령 선거, 모레는 새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이틀간 결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고요. 자,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에서 뵙겠습니다. 자, 저희는 목요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